안녕하세요. 시나리오를 읽는 시간에 시인 영화인 백악기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시나리오는 원작 소설 마리오 푸조의 원작 소설 대부가 되겠는데요. 돌이켜보면 1972년도에 개봉을 해서 2010년도에 또 재개봉을 한 명작 중의 명작이죠. 클래식화라는 영화인데, 그 당시에 제 중학교 시절에 이 대부를 처음 봤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스펙타클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배너라든가 또는 닥터 집하고 그 가운데 마피아의 어떤 패밀리, 돈 콜레오네 가족의 패밀리 영화를 다루면서 이처럼 멋진 사랑과 증오와 폭력과 살인과 또 마피아의 어떤 가족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 영화가 대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엔니오 모리코레 음악의 이 대부 OST는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도 우리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 그런 영화죠. 오늘 시나리오 읽는 시간에서는 그 긴 러닝타임이 아마 3시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시간 조금 못 되는데요. 한 177분 정도 나옵니다. 이 영화를 다 보는 일은, 본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감동의 순간들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가장 애정하는 시퀀스가 있습니다. 영화 데브 갓파더 하면 처음 시작할 때의 돈 콜레오네, 지금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장면을 시작으로 해서 결혼 시퀀스가 시작이 되죠. 참 마론 브란도의 이 멋진 연기, 그리고 이 레드 로즈, 빨간 장미가 상징하는 이 멋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 결혼식 시퀀스도 있고, 또 세례식과 함께 그 상대 7 패밀리들을 처단하는 또 살인 시퀀스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는 제가 제일 애정하는 시퀀스는 바로 아들인 마이클, 알파치노가 연기한 마이클이 6개월 동안 유배당한 시실리, 돈 콜레오네의 원 고향이죠. 거기에서 유배당하면서, 그러니까 피신해 간 거죠.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했던 상대 콜레오네와 또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경찰서장 2명을 레스토랑에서 살인을 하고 피신해서 자신의 고향인, 어떻게 보면 마음의 고향을 찾아간 시실리 섬의 돈 콜레오네 마을에서 운명의 여인 아폴리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아폴로니아, 멋진 이 이탈리아계 같기도 하고 그리스 계통의 여인 같기도 한 아주 눈망울과 또 육감적인 몸매를 가진 멋진 여인을 한순간에 사랑을 느껴버린 마이클. 결국 그 둘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요. 잠시 동안의 신혼생활을 즐기다가 결국 그 아폴로니아의 어떤 자동차 폭발 사고로 불운한 삶을 마감하게 되면서 마이클 콜레오네, 알파치노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아폴로니아 시퀀스, 이 결혼 시퀀스, 시실리 섬을 배경으로 한 결혼 장면이라든가 마이클과 처음 만났을 때 그 눈빛들, 멋지죠. 그 영화나 이 소설에서는 벼락, 썬더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벼락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의 표정의 눈빛, 알파치노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고요. 아폴로니아를 연기한 이 여배우 역시 알파치노, 마이클 콜레오네를 쳐다보는 그 눈빛. 아마 그 명작들은 그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하는 순간 대개 계단을 통해서 위에서 내려오게 되죠. 스카페이스라는 영화에서도 멋진 여인들의 등장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걸 바라보는 알파치노, 마이클의 시선, 참으로 놀랍고 멋진 그런 시선입니다. 오늘 시나리오 읽는 시간에서는 바로 6개월 동안의 시실리 섬에서의 유배를 당하면서 피신해 있으면서 아폴로니아를 만나게 된 그 시퀀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애정하는 시퀀스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소설은 마리오 푸조의 원작
대부 중에서 443페이지에서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칠리아에서의 유배 생활 5개월 만에 마이클 콜레오네는 마침내 아버지의 성격과 자신의 운명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 루카 브라시나 무자비한 카프레짐 클레멘자, 체념하고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인 어머니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었다. 시칠리아에 있는 동안 그는 만약 그들이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다.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사람에게는 저마다 가야 할 길이 있다 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 것 같았다. 시칠리아 사람들이 합법적인 정부의 권위를 경멸하고 침묵의 법칙인 오메르타를 어기는 사람을 증오하는 이유도 수긍이 같다. 마이클은 낡은 옷에 끝이 뾰족한 모자를 쓰고 팔레르모 항구에 내려 시칠리아 서부 내륙에 있는 마피아 핵심 지역으로 숨어들었다. 그 지역의 마피아 두목은 과거에 그의 아버지에게 크나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그곳의 지명은 오래전 미국으로 이주한 돈 콜레오네의 이름을 따서 콜레오네 마을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돈 콜레오네의 친척은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았다. 집안의 친척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 모두 세상을 떠난 뒤였다. 남자들은 보복을 당해서 죽거나 나이가 들어 모두 세상을 떠난 뒤였다. 남자들은 보복을 당해서 죽거나 미국, 브라질 또는 일부는 이탈리아 본토로 이주했다.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이 작고 헐벗은 마을은 전 세계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았다. 마이클은 마피아 두목의 숙부를 방문한 손님으로 가장하여 이곳 생활을 시작했다. 70대인 숙부는 그 마을 의사이기도 했다. 돈 토마시노라 부르는 마피아 두목은 50대 후반의 나이로 시칠리아의 최고 명문가의 가벨로또 노릇을 했다. 지주의 재산 감독관인 가벨로또 노릇을 했다. 그들은 부잣집의 농토에 무단으로 농사를 짓거나 집을 짓고 살다가 그 토지 경작권을 요구하거나 토지를 어떤 식으로든 잠식하려 드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 즉 가벨로또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비합법적인 요구에 의해 부잣집의 부동산이 침해받는 것을 막아주는 마피아였다. 언젠가 가난한 농부들이 미개간지를 살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자 가벨로또는 폭력과 살인으로 그들을 좌절시켰다. 그들의 역할은 그렇게 단순했다. 돈 토마시노는 그 지역의 물 배급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새로운 댐을 건설하려는 로마 정부의 계획에 반기를 들었다. 이런 댐들이 생기면 싼 값으로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가 힘들여 구축해온 급수사업이 망할 게 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 토마시노는 구식의 마피아 두목이어서 마약 거래나 매춘과 같은 사업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팔레르모 같은 대도시에서 생겨난 새로운 마피아 지도자들이나 미국에서 추방당해 이탈리아로 돌아온 아나모인의 새로운 갱단들과도 그래서 사이가 좋지 않았다. 마피아 두목은 지극히 당당할 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말 그대로 배심 좋은 사람이었다. 그의 보호 아래에 있는 마이클은 전혀 두려울 게 없었지만 도망자라는 신분을 언제까지나 비밀로 해야 했다. 그래서 그는 돈 토마시노의 숙부인 의사 타자의 성벽 안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었다. 타자는 시칠리아 사람치고는 큰 편이라 할 수 있는 180cm가 넘는 키에 혈색 좋은 백발의 노인이었다. 그는 70대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매주 팔레르모의 젊은 창녀들을 찾았다. 여자는 나이가 어릴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또 다른 악취미는 책 읽기였다. 그는 무슨 책이든 닥치는 대로 읽었고 자신이 읽은 내용을 무식한 동네 영감들이나 환자인 농부들, 하인들에게 들려주길 좋아했기 때문에 동네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통했다. 도대체 그런 책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타자와 돈 토마시노 그리고 마이클은 저녁이 되면 여기저기 대리석 조각품이 널려있는 넓은 정원에서 담소를 나누었다. 이 섬에서는 대리석 조각들이 검고 굵은 포도알처럼 정원에서 저절로 자라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타자는 수세기에 걸친 마피아의 무용담에 관해 얘기하기를 좋아했으며
마이클 콜레오네는 그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다. 돈 토마시노 역시 이따금 향긋한 공기와 독하지 않고 풍미 그윽한 포도주, 그리고 우아하고 한적한 정원 분위기에 취해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곤 했다. 의사가 들려주는 것은 전설이었지만 토마시노 이야기는 현실이었다. 마이클은 이 고풍스러운 정원에서 자기 아버지의 불의에 대해 알게 되었다. 마피아란 말은 원래 피난처라는 의미였다. 그 후에는 수백 년 동안 조국과 백성을 짓밟은 통치자에 대항해서 싸웠던 비밀 결사를 가리키는 명칭이 되었다. 시칠리아 사람들은 역사상 유례없이 무참한 약탈을 당했다. 종교재판소는 부자나 가난뱅이를 가리지 않고 핍박했다. 지주계급과 카톨릭 교회의 사제는 목동과 농부들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다. 그때 경찰은 그들 권력의 도구였고 그들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시칠리아 사람에게 경찰이라고 부르는 것은 최대의 모욕이었다. 이 절대적인 권력의 만행으로 고통을 겪었던 백성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분노나 증오를 드러내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럴 경우 즉각 보복할 거라는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방조차 하지 않았다. 어느덧 사회가 자신들의 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지하 저항단체인 마피아를 찾아갔다. 한편 마피아는 침묵의 규율인 오메르타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기관을 붙였다. 시칠리아의 시골 마을에서는 이방인이 인근 마을로 가는 길을 물어도 대답해주지 않을 정도였다. 마피아 단원들에게 가장 큰 죄악은 자기를 총으로 쏘았거나 어떤 손해를 입힌 사람의 이름을 경찰에 알려주는 것이었다. 시칠리아 사람들에게 오메르타는 어느덧 종교가 되었다. 남편이 살해당했어도 아내는 그 살인자의 이름을 경찰에 말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자식을 살해하고 딸을 욕보인 사람의 이름조차 발설하지 않았다. 정부의 권력기관으로부터 정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나 로빈 후드인 마피아를 찾아갔다. 그러면 마피아는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했다. 사람들은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도 자기 지역의 마피아 두목을 찾아갔다. 그는 사회사업가이자 음식 바구니와 일자리를 준비해둔 보호자였으며 그 지역의 우두머리였다. 그러나 타자에게서 들은 것과 달리 마이클이 수개월에 걸쳐 스스로 깨닫게 된 바에 의하면 시칠리아의 마피아는 부자들의 불법적인 수호자이며 심지어는 합법적인 정치 조직의 보조 경찰 노릇까지 한다는 사실이었다. 마피아는 점차 타락한 자본주의자와 반공산주의자, 반자유주의자들의 조직이 되어 크건 작건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서 세금조로 돈을 뜯어냈다. 마이클 콜레오네는 왜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합법적인 사회의 일원이 되지 않고 도적이나 살인자가 되어야만 했는지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가난과 공포와 타락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두려운 것이었다. 그래서 시칠리아인들은 미국에 이주해온 뒤에도 미국의 권력기관 역시 시칠리아와 마찬가지로 매우 가혹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타자는 자신이 매주 가는 매춘구를 구경시켜주겠다며 마이클에게 팔레르모에 가자고 했지만 마이클은 거절했다. 그는 시칠리아로 도피하느라 으깨진 턱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서 지금도 맥클러스키 서장에게서 받은 기념물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때 부러진 뼈가 잘못 붙는 바람에 옆에서 보면 얼굴 선이 일그러져서 흉악한 인상을 주었다. 마이클은 자기 얼굴을 보며 체념을 했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더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가끔 통증이 왔지만 그런 것은 아무 문제도 아니었다. 타자에게서 통증을 먹게 하는 알약을 얻어먹으면 되었다. 타자는 얼굴을 치료해 주겠다고 했지만 마이클은 거절했다. 그는 진작에 타자가 시칠리아에서 가장 엉터리 의사일 거라고 생각했다. 타자는 뭐든 닥치는 대로 읽었지만 의학 서적만은 읽지 않았다. 그 자신이 의학 서적에는 도통 무슨 말이 써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 하기는 의사시험도 시칠리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마피아 두목 덕택에 간신히 통과한 그였다. 그 두목은 팔레르모에까지 가서 타자의 담당 교수를 협박해 시험 점수를 잘 나오게 해달라고 협박했다. 그 일은 시칠리아의 사회 곳곳에서
마피아가 얼마나 암적인 존재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다. 능력이나 재주, 성실성 같은 것은 아무 소용도 없었다. 마피아 대부는 직업까지도 선물로 주었다. 마이클은 모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낮이면 돈 토마시노가 관리하는 농장의 목동 둘을 데리고 시골로 산책을 나갔다. 시칠리아 섬의 목동들은 순전히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마피아 조직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다. 마이클은 아버지의 조직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다. 만일 아버지의 조직도 계속해서 번성한다면 이 섬에서와 같이 나라 곳곳을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시칠리아 섬은 빵을 구하러 또는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누린 죄로 죽음을 당할까봐 지구상 곳곳으로 떠나버린 사람들 때문에 이미 유령의 섬이 되고 말았다. 오랜 산책길에서 마이클을 눈에 비친 시칠리아 섬은 놀라울 정도로 장엄하고 아름다웠다. 그는 마을을 관통해 어두컴컴하고 긴 동굴을 만들어낸 오렌지 가수원을 거닐었다. 그 마을에는 기원전에 조각되어 무수한 세월 동안 물을 내뿜어온 독리가 있는 거대한 뱀의 아가리처럼 생긴 바위샘이 되어 있었다. 고대 로마의 시골집처럼 커다란 대리석 기둥으로 된 현관과 아치형의 둥근 천장이 있는 집들은 폐허가 되거나 길 잃은 양들의 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수평선 넘어 헐벗은 언덕들은 표백한 뼈들을 높이 쌓아놓은 것처럼 눈부셨다. 곳곳에 있는 정원과 언덕, 반짝이는 들판은 마치 빛나는 에메랄드 목걸이처럼 황량한 정경무들을 아름답게 장식했다. 마이클은 이따금 꼴레오레 마을까지 갔다가 오곤 했다. 그곳에는 18,000여 명의 주민들이 산에서 채취한 검은 암석으로 만든 허름한 오두막을 짓고 산자락에 옹기종기 모여 살았다. 지난해만 해도 60건이 넘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탓인지 마을 전체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는 것 같았다. 그곳에서 조금 더 가면 경작지가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도중에 떡 버티고 있는 피쿠차 숲을 만날 수 있었다. 양치기인 2명의 경호원은 마이클의 산책길에 동행할 때면 늘 루파라 총을 가지고 다녔다. 그 무시무시한 시칠리아 엽총은 마피아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였다. 무솔리니의 명령을 받고 시칠리아에서 마피아를 수탕하기 위해 파견된 경찰 간부도 제일 먼저 시칠리아의 돌담을 1m 이하로 낮추는 조치부터 취했다. 루파라를 가진 살인자들이 돌담을 매복처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 방법이 별과를 거두지 못하자 그 경찰 간부는 마피아로 의심되는 남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섬에서 유배하였다. 시칠리아 섬이 연합군에 의해 해방되었을 때 미 군정은 파시스트 정권에 의해 투옥된 사람들이 민주주의자일 거라고 믿고 마피아 중 많은 사람들을 마을 관리나 군정, 통역관으로 선발하였다. 이는 마피아가 재결성되는 좋은 기회였다. 나아가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가공할 만한 세력을 갖게 되었다. 마이클은 오래 산책을 하고 밤에는 독한 포도주를 마시고 파스타와 고기를 배불리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었다. 그의 방에는 타자의 서재에서 빌려온 이탈리아 책이 쌓여 있었다. 마이클은 이탈리아 사투리를 쓸 줄 알고 대학에서 이탈리아어 강의도 들었지만 이런 책을 읽으려면 대단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그의 말투에는 이탈리아어의 억양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 지방 토박이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위스나 독일과 인접해 있는 이탈리아 북부 출신의 수상한 이탈리아 사람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일그러진 왼쪽 얼굴 때문에 시칠리아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시칠리아는 의료시설이 낙후되어 이런 흉터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가난한 사람들은 작은 상처에 반창고도 제대로 붙이지 않았다. 어른이나 어린이나 미국이라면 간단한 수술이나 약으로 손쉽게 치료할 수 있는 흉터들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다녔다. 마이클은 케이와 그녀의 미소, 아름다운 몸에 대해 자주 생각했다. 그리고 작별 인사도 없이 매정하게 떠나온 데 대해 늘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가 살해한 두 남자에 대해서는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 솔로존은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했고 맥클러스키 서장은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았던가. 타자는 마이클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늘 수술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마이클이 진통제를 청할 때는 더욱 그랬다. 시간이 흐르면서 통증은 더 심해졌고 자주 찾아왔다. 타자의 말에 따르면 눈 아래에 안면 신경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모든 신경이 퍼져나간다고 했다. 실제 마피아들도 얼음 깨는 송곳을 가지고 얼굴에서 그 지점을 찾아 고문을 했다. 마이클의 경우 그 신경이 손상되었거나 뼈 조각이 그곳을 찌르는 것 같다고 했다. 팔레르모의 병원에서 간단한 수술을 받으면 영원히 통증을 없앨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마이클은 거절했다. 의사가 이유를 묻자 마이클은 싱긋 웃으며 집에 가서 하죠 뭐 라고 말했다. 마이클은 사실 통증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것은 약간 쑤시는 정도였고 마이클은 머릿속을 정화시키는 동력장치가 작동될 때 생기는 미세한 진동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거의 7개월을 시골에 파묻혀 지내자 마이클은 정말 지루해졌다. 돈 토마시노도 너무 바빠서 그 즈음 시골집에 거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팔레르모에 등장한 신흥 마피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들은 그 도시의 전후 건축품을 틈타 재산을 모은 젊은 이들이었다. 그들은 불을 이용해 경멸조로 코스염 피터 대제라고 부르는 늙은 마피아 지도자들의 영토를 잠식해 들어가고 있었다. 돈 토마시노는 자신의 영역을 수호하느라 바빴다. 대화 상대를 잃은 마이클은 타자 의사의 되풀이되는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어느 날 아침 마이클은 꼴레오레 마을 넘어 산으로 소풍을 가기로 했다. 당연하게 2명의 경호원도 동행했다. 이것은 꼴레오네 패밀리의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만은 아니었다. 이 지역 토박이가 아니면 누구나 혼자 돌아다니는 게 위험하기 때문이었다. 아니 토박이라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였다. 이 지역에는 산적이나 서로 적개심을 갖고 있는 마피아 잔당들이 많아서 누구라도 위험에 휘말릴 수 있었다. 또 자칫하면 파글리아이오 도둑으로 오해를 받을 위험도 있었다. 파글리아이오란 집으로 엮어 만든 오두막으로 농기구를 넣어두거나 농부들의 휴식처로 이용했는데 집이 먼 농부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농기구를 가져가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는 곳이기도 했다. 시칠리아에서는 농부들이 자신이 경작하는 농토에 살지 않았다. 위험하기도 하거니와 경작지가 너무 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멀리 있는 마을에 살면서 해가 뜨면 들판으로 일하러 나갔다. 그런데 파글리아이오에 보관해둔 농기구를 약탈당하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 농부가 농기구를 잃어버리면 그날부터 입에 풀칠할 일이 막막해지게 된다. 법이란 것이 별 소용이 없는 시칠리아에서 마피아는 보호 명목으로 농부에게 돈을 뜯어내고 그들만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이를테면 파글리아이오 도둑을 사로잡거나 습격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고통을 당한 순진한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만일 마이클이 방금 약탈당한 파글리아이오 근처를 어슬렁거리다가 잡히면 누군가 그를 보증해주지 않는 이상한 범인으로 몰릴 가능성이 컸다. 시나리오를 읽는 시간에 시인 영화인 백악기였습니다.